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인당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은 무려 20%나 감소했어요. 지구 표면의 70.8%가 바다로 덮여있는데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조난당한 사람들은 사방이 온통 물뿐인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증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모두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의 해수 담수화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놀랍게도 그런 소형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형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이미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가동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담수화한 바닷물을 거대한 호수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저 세상을 놀라게 할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걸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키네렛 호수의 역사.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건조한 기후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의 소중함도 돈의 가치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은 의미 없는 과학 실험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게다가 국내 최대의 담수호를 살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호수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바로 키네렛 호수 또는 성경시대부터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온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자리한 이 아름다운 호수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해온 거대한 물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건축된 현대 이스라엘만 놓고 보더라도 키네렛 호수는 수십 년 동안, 즉 건국 이후 줄곧 이 나라 최대의 천연 담수 저장고 역할을 해왔죠. 이 호수의 물은 송수관과 운하를 통해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호수에 대해 쓰인 문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요르단강이 이 키네렛 호수를 지나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권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일 거예요. 또한 이 호수는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호 가운데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기도 합니다. 해수면보다 약 210m나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죠. 호수 자체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길이는 약 21km, 폭은 가장 넓은 곳이 약 13km입니다. 최대 수심은 43m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는 이스라엘 최대의 천연 담수 저장고인 동시에 매우 큰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이 되었죠. 그럼에도 오랫동안 이 문제는 외면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성한 갈릴리 바다가 마를 리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도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농업은 점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했으며 기후는 갈수록 더 덥고 건조해졌죠. 21세기 초에 이르러 상황은 이미 위기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은 결정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호수의 수량을 유지해주던 주요 공급원이 대부분 요르단강과 강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호수 자체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키네렛 호수의 수위는 블랙 라인이라 불리는 위험 수위, 즉 해발 마이너스 215m 이하라는 한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이 위험선을 밑돌면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물의 미네랄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조류의 이상 번식과 호수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고기를 비롯한 호수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키네렛 호수를 담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죠. 전례 없는 프로젝트.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호수 복원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유대 국가를 재건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21세기 초 이스라엘은 해수 담수화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잇따라 건설되었죠. 이 방식은 엄청난 압력을 가해 극도로 얇은 막으로 물을 통과시키는 원리인데요. 이 선택 투과막은 물 분자만 통과시키고 염분은 물론 대부분의 불순물까지 효과적으로 걸러냅니다. 그 결과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국내에서 필요한 담수의 절반 이상을 해수 담수화로 생산한 물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수에 한정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70에서 85%에 이르죠. 다시 말해 도시의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 대부분은 해수 담수화로 만들어진 물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슈켈론, 하데라, 아슈도드, 그리고 소레크 계곡 인근 지중해 연안에 건설된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매년 수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담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시작될 무렵에는 키네렛 호수를 비롯한 천연 지표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의 불과 10에서 2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담수화된 물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흥미로운 역설인데요. 역사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담수에 의존해온 이스라엘이 어느새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서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키네렛 호수의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새로운 수자원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갈릴리 바다로 물을 보내는 이 사업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8년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송수로의 흐름을 거꾸로 바꾸는 새로운 프로젝트 역송수로가 탄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매년 최대 1억 2천만 세제곱미터의 담수화된 물을 키네렛 호수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7일 이스라엘 수자원청은 역송수로의 가동을 시작하고 지중해에서 담수화한 물을 키네렛 호수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는 약 10억 셰켈, 미화로 약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송수관이 설치되었고 여러 개의 펌프 시설과 대형 저수조가 건설되었으며 송수 경로 전체에는 자동 수질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되었죠. 초기 단계에서는 연간 1,000만에서 2,000만 세제곱미터를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연간 1억 2천만 세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가뭄 이후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2022년 역송수로의 가동 개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가동되던 당시 키네렛 호수의 수위는 호수에서의 취수를 거의 완전히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나타내는 레드라인보다 겨우 22cm 높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위 저하만이 아니라 수질 악화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수의 염화물 농도는 리터당 260mg에서 325mg까지 상승했죠. 아직은 허용 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러한 추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뭄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그렇게 될 경우 키네렛 호수는 더 많은 추가 수자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물을 둘러싼 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역송수로는 시간당 최대 5,000 세제곱미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앞으로는 그 송수 능력을 약 3배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역송수로 시스템은 기후 및 경제적 여건에 맞춰 공급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죠. 역송수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키네렛 호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전략적 담수 비축기지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파괴 공작으로 담수화 시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일시적으로 이 예비 수자원으로 전환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천연 호수 자체를 거대한 비상용 담수 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물의 효율적인 활용. 물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낭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수 담수화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농업인데요.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토마토, 오이, 피망, 감자, 감귤류, 포도, 대추 야자, 아보카도 등 매우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재배되고 있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최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데다 수자원을 극도로 치밀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작물에 물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농업이 이룬 역사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점적 관계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은 밭 전체에 한꺼번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튜브와 노즐을 통해 식물의 뿌리 부분에 소량의 물을 말 그대로 한 방울씩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5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증발로 인한 손실도 거의 없어집니다. 게다가 물과 함께 비료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죠. 관리 시스템은 식물이 필요한 만큼의 물만 정확하게 공급받도록 제어합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에는 물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는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되죠. 센서는 토양의 수분 상태와 기온, 송수관의 누수, 수질 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비료의 양을 조절하며 작물의 상태까지 분석합니다. 마치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미 현실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하수 제2용 분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2용되는 처리수의 비율은 보통 3에서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85%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탁이나 샤워, 설거지 등에 사용된 물은 그대로 하수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고도 재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하수 처리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수를 모아 처리시설로 운반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큰 쓰레기와 기름, 모래, 침전된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1차 처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며 특수한 세균이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과와 자외선, 막 기술 등을 이용한 고도 정화 및 살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 물은 다시 농업과 산업용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재생수가 그대로 식수로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종류의 하수 재이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이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샤프단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전체 재생수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특히 네게브 사막의 농경지로 공급되는 관계용수는 대부분 이 시설에서 보내집니다. 따라서 텔아비브 시민이 샤워할 때 사용한 물 1리터의 표시를 해둘 수 있다면 그 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키부츠의 감귤 과수원에서 사용되는 물로 불쑥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키네렛 호수의 이야기는 21세기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풍부한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경쟁했다면 이제는 물과 그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정화기술의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에서는 물 부족이라는 자연 환경 자체가 물 이용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담수호를 지키기 위해 해수 담수화로 만든 물을 공급하는 이 계획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에서 자연을 지키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